이렇게 저는 일단 먼저 에어부산에 근무하고 있는 김정범이라고 하고요. 뒤에 다시 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토요일 날 귀한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 되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한 3주 동안 한 달 정도 이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직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걸 준비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가 이제 현재는 조종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에어부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재의 직업을 어떻게 갖게 되었고, 그리고 또 조종사 직업은 또 무엇이 좋은지, 그걸 토대로 설명해 드리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오신 분들 각자들이 다 꿈이라든지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갈까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저는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발표자 소개, 나에게 미래란 꿈이란, 그 다음에 또 조종사 직업은 어떤 게 좋고 조종사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방금도 아까도 잠깐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조종사가 어떻게 되는지, 진짜 조종사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종사가 되려면 또 어떤 교육을 받고 조종사들은 어떤 것들을 시험을 치르고 어떤 일을 하면서 앞으로 쭉 살아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궁금하신 거나 질문들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되고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함께 이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렇습니다. 지금 1977년생, 사실 이게 음력이었고요. 제가 어제 제 생일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11월 7일 날 태어나서요. 이제 만으로 진짜 49세가 됐고요. 내년에 이제 앞자리가 바뀌어서 이제 50살이 곧 됩니다. 그에 비하면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하면 좀 웃기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동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를 좀 먹었고요. 그래서 오늘 나이가 이렇게 되었고요. 저의 역량은 이렇습니다. 앞에 보시면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라는 전자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요. 이때는 제 첫 번째 꿈은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였습니다. 프로그래머 왜 되고 싶었냐면요.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 그러면 게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전자공학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이 하스퍼라고 여기 있는 거 아니지만 TV 있지 않습니까? TV를 개발하는 회사에 가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웃긴데 저기 뒤에 있는 원장님이랑 제가 예전에 아주 다 알게 됐는데, 원장님이 호주에 갔다 오시면서 이 외교관이라는 도전을 하면서 야, 나도 외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꿈을 꿔야 되겠고, 그 결정을 한 게 미국에 있는 KL 페닉스라는 회사에 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4년 반을 지내면서 비행기도 보고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꿈은 무엇이지? 라는 꿈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 꿈 중 하나가 조종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에 있는 비행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조종사 자격증을 따게 된 겁니다. 그때가 만으로 3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이제 자격증을 따고 한국에 와서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아시아나에도 최종 면접까지도 올라가고요. 에어부산도 2번 이상 최종 면접 올라갔습니다. 근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한서대학교에서 비행 교관이 되고, 한서대에서 또 학습을 하면서 학생들의 비행 시기를 가르치면서 좋은 학교에서 비행 교관을 생활을 하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에어부산에서 역으로 연락 왔습니다. 저희 회사에 좀 지원해 주세요.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부산에 2013년 12월에 제주항공에도 같이 합격했습니다. 이때. 근데 어디를 갈까 하다가 저는 고향이 부산이어가지고 부모님이 계신 부산으로 가자. 그래서 에어부산에 2013년도 지금으로 치면 12년 전에 37살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기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장이 된 다음에도 2020년에는 또 부산대학교 MBA 경영자 과정에 들어가서 또 2020년 코로나 기간 운이 좋게 또 그때 지원을 했더니 코로나를 기간 동안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때도 차석으로 150명 중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부산 안전운항팀에 근무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스타, 유튜브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제가 비행을 2010년부터 했고요. 한서대 교관, 에어부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한 6,500시간 정도 되는 비행 기장으로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내려가서 타이페이로 또 비행을 가야 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괌 또 비행을 가는 현역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주 옛날에 한서대에 있을 때 어머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박 2일에 또 살짝 나왔습니다. 여기가 저였고요. 여기 엄태웅, 뒤에 차태현 태우고 1박 2일에도 이제 또 출연했었고요. 에어부산 와서는 이거 유튜브에 인기 급등 동영상 5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조회수가 진짜 하루 만에 100만이 넘어가서 연예인들 순서에도 올라갈 만큼 에어부산이 지금 구독자가 19만 2천 명인데 제가 한 6만 명, 7만 명을 구독시킨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저 자랑일 수 있지만 예, 워크돌에는 지금 제가 짧게 나왔지만 그래도 한 500만 뷰 이상을 본 유튜브에도 이제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현재까지 걸어왔었고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들은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꿈 제가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각자 다 물어보면 참 좋긴 한데 혹시 하고 싶은 거나 꿈이 있으세요? 없어요? 혹시 하고 싶은 거 꿈? 조종사. 조종사. 아, 이 친구 좋네요. 혹시 여기는? 조종사. 저기는? 조종사. 또? 조종사 가야지, 그러면. 여기는? 개그맨. 야, 멋지다. 각자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고 싶은 거 있다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언제 있으면 좋냐면 어릴 때 어릴수록 좋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34살 때 비행기를 조종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보다 지금 벌써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벌써 미래가 엄청 밝은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처음부터 비행기 조종사가 제 꿈은 아니었어요.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고 가다 보니 이제 비행기 조종사라는 직업을 현재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도 진짜 이 꿈이 명확했다면 조금 더 빨리 조종사가 되었겠죠. 그러나 그게 현재 되돌아봤을 때는 나쁘거나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근데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꿈이 있다. 조종사 되고 싶다. 그럼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조종사 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게 뭐야? 뒤에 친구는 조종사 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개라도 있을까? 공부. 그것도 좋은 거야. 개그맨은? 그럼 웃기려고 해야지. 아저씨를 웃기려고 하고 엄마를 웃기려고 노력해야지. 그치? 각자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언가 하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강의의 전체 큰 그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신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겪었던 방법을 통해요. 근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오늘도 조종사 직업에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제가 이 조종사들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진짜 내가 이 조종사에 맞는 사람인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쨌든 제 직업이 조종사다 보니까 조종사 직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에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비행기 조종사. 오늘 비행기 조종사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삼촌이 마음이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질문할 수 있으니까. 자, 비행기 조종사 어서 오세요. 네. 네. 들어오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앞에 분들은 언제 오셔가지고 꿈이 있으시다 그러셔서 무슨 꿈이는지 제가 한 번씩 물어봤거든요. 마지막에 오셨으니까 기장님, 오늘 기장님 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제가 앞에는 간단히 제 소개를 했고요. 앞에 어떻게 해서 꿈을 이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 3번에서는 진짜 비행기 조종사. 그럼 비행기 조종사들 무슨 일을 하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비행기 조종사 무슨 일을 할까? 저기 원장님 옆에 뭐 할까? 비행기 조종사. 비행기 운전. 저쪽 편은
뭐 할까? 비행기 운전 당연히 하겠지. 그 외에도 어떤 일들을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들 비행기 운전사, 조종사니까 비행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비행기 조종사가 무슨 일을 하나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강의를 위해서 보니까 크게 한 4가지 일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비행 계획을 검토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흐리기도 하고 바람이 많이 불 수도 있고 태풍이 부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 비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행 가기 전에 그 비행 계획을 검토해서 오늘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오늘은 예를 들면 오는 길이 이 길이 막히겠구나 그러면 다른 길로 가야지 하는 것처럼 비행기 조종사들은 첫 번째 그날 받은 비행과 공항의 어떠한 특별한 사항들, 제가 며칠 전에 비행하는 데는 비행기 공항에 문을 닫았어요. 30분 동안. 왜 문 닫았지? 좀 있는데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 비행기가 제 뒤로 쫙 날아오는 거예요. 에어포스 1이 착륙하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딱 보고 있었어요. 아, 오늘은 저 미국 대통령이 오니까 공항을 문을 닫는구나. 40분 동안 문을 닫아버렸어요. 대통령 올 때까지. 그리고 좀 있으니 다음 날은 시진핑이 올 때 또 문을 닫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은 내가 목적지에 진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비행 검토들을 첫 번째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행 전. 이제 보면 비행기를, 저희도 자동차를 탈 때 보면 물론 저도 차를 운전하지만 차를 매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타이어가 공기가 괜찮은지, 차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비행기는 많은 승객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 비행기를 받을 때 그 비행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밖에 외부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엔진이 이상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통해서 오늘 비행기가 출발해도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먼저 점검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 보시면 시스템, 연료도 다 보급이 되었는지, 비행기가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 다 점검을 해서 실제 비행을 출발시킬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비행기 조종, 이륙을 해서 하늘로 항공기를 띄워서 목적지까지 날아가는 과정이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비행기 조종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 앞에 것들이 모두 다 잘 되어야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띄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의 내용, 우리 치면 약간 이런 거죠. 공부 앞의 내용들을 충분히 잘 해야 그 뒤에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토대로 비행기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이제 비행기를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활주로에서 쫙 달려가서 하늘을 이륙하죠. 제가 비행기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매번 그 비행기를 볼 때 그 뚱뚱한 비행기가 뜨는 게 저도 신기해요. 사실 제가 그거를 땡기고 올라가면서도 내가 이걸 띄우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색한 거죠. 근데 그 무거운 비행기를 이제 하늘로 띄워서 공중에 띄워서 출발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마지막에는 여러분들도 가끔 이런 사고 이야기를 듣지만 비행기가 잘 가면 너무 좋겠죠. 근데 가다 보면 자동차처럼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아주 뭔가 새가 부딪히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 비행기에 대해서 비정상 사항에 대해서 훈련을 항상 받아서 그 사항을 대처해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조종사가 하는 큰 4가지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 중에 궁금하신 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돼요. 어린이들도 그냥 이런 거 질문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뭐든지 질문하셔도 돼요.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가 하는 일들은 비행 검토, 비행 전 준비, 항공기 조정, 비정상 상황 대처, 이렇게 크게 4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들이 보면 아까도 저 친구들이 비행기 조종하는 거죠라고 하는데 조종사는 그냥 비행기를 단순히 조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백 명을 뒤에 책임을 지는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4개 줄이 있죠. 4개 줄이 기장이라는 말인데요. 배에서 온 캡틴이라는 뜻입니다. 그 캡틴은 그 승객들 뿐만 아니라 그 승객들과 같이 있는 모든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는 그냥 단순히 비행기를 조종하고 핸들 나누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그런 마인드가 일단 먼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실제 어떻게 하냐 보면 비행기에 가면 이제
요거는 또 이제 뭐 제가 아니었지만 지식 인사이드라는 데서 비행 전체를 또 한 번 더 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사실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아, 조종사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되게 쉽게 잘 풀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까지 영상을 또 다 보여드리는 의미가 없다 보니까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오늘처럼 유니폼을 입고 집에서 이제 출근을 딱 합니다. 회사에. 그러면 쇼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출근한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음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운항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음주 측정을 하고 이제 출근 절차 확인하면 이렇게 부기장이랑 저희들이 같이 만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 자료를 요즘 아이패드로 다 다운받습니다. 아이패드로 다운받아서 오늘은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모든 자료를 다 검토를 합니다. 진짜 가도 되는지. 며칠 전에도 세부에 태풍이 엄청 센 게 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행기 결항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는 길에 태풍이 있으면 태풍이 아주 높게 있거든요. 그럼 비행기가 그걸 우회해서 갑니다. 저도 태풍을 왼쪽으로 껴서 간 적도 많이 있고요. 태풍을 뚫고 지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 자료들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다음에 노탐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유명한 사람이 오거나 어떠한 공항이 문을 닫으면 이런 사전 정보들을 저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토대로 저희들이 비행을 할 수 없을지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격증, 서류, 그 다음에 회사 등록증, 여권 이런 것들을 매 비행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에 갔을 때 그게 있는지 가끔 여권을 까먹고 와가지고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 하지만 결국에 실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브리핑을 해서 비행에 이렇게 항로상에서도 기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비행기로 갑니다. 비행기로 가면 이 비행기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행기 안에 엄청나게 많은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 스위치나 시스템들이 이상이 없는지 이제 부기장이 점검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비행기 외부에 새가 부딪혔거나 날개가 찌그러졌거나 연료가 새거나 오일이 새거나 비행기에 이상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비행기에 딱 가보셔서 비행기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창문에 와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형광색 조끼를 입고 기장님이 이렇게 밖에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외부 점검을 하는 겁니다. 매 비행마다 그렇게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도 점검을 하고 조종사도 점검을 해서 두 명 다 오케이 해야 비행기가 출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저희들 캐빈 승무원들하고 이렇게 비행기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오늘 비행은 어떻고 어디가 많이 흔들리고 승객들은 어떻게 핸들링 하시고요. 비정상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브리핑을 하고 이제 모든 점검도 다 끝났죠? 브리핑도 끝났죠? 그럼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여러분들이 비행기 탈 때 앞에서 직원들이 자 이제 여러분 탑승하십시오 라고 이때 탑승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점검을 하다가 보니까 내부에 뭔가 좀 이상이 있어. 왜냐하면 타이어가 예를 들면 바람이 빠졌어. 타이어 너무 많이 마모됐네? 타이어 교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장이 허가를 내리면 여러분들 탑승하는 게 조금 더 미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래요. 저도 이렇게 빨리 탑승 안 시켜주지 다 빨리 가고 싶은데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장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리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조금 탑승이 지연되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빨리 여러분들 데려다 주고 집에 가고 싶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되면 지연을 시켜서라도 더 안전을 보장시킨 다음에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 다 타고 짐도 다 실으면 진짜 이 비행기가 뜰 수 있는지 또 계산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이제 오케이가 되면 여러분들 캐빈 승무원이 앞에서 문을 다 닫습니다. 인원도 다 맞고 탑승이 맞는지.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활주로로 시동을 걸고 비행기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비행기는 혼자 거꾸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 거꾸로 갈 수 있을까? 체계선이 있기는 한데 연료 소모가 많아서 대부분 토익카로 다 뒤로. 토잉카 알고 있네요. 와, 진짜 조종사 되고 싶은 친구 맞는 것 같아요. 방금 말한 것처럼 비행기는 혼자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금 리버서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건 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거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 토잉카라는 차를 붙여서 비행기를 뒤로 쫙 밀어줍니다. 그럼 그 차가 밀어줄 때 저희들이 보통 시동을 걸고 가는 거죠. 네.
토잉카 비행기를 진짜 좋아하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동을 걸고 활주로로 가면 딱 활주로 앞에 이렇게 비행기가 제가 딱 요 모습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를 이륙시켜서 하늘로 띄웁니다. 근데 비행기 이륙 조작만은 오늘 이 친구들을 데리고 제가 비행기에 가서도 시킬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조금 다른 부분들은 자동차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비행기를 공부를 하고 이해하는 거는 사실은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사실. 여기 보는 요 비행기들은 요 비행기 혹시 본 적 있어요? 요 비행기 혹시 알아? 또 알 수 있겠다. 안에 저 책에서 봤는데. 책에서 봤어? 요 비행기는 벨루가라는 비행기예요. 벨루가인데 요 모양이 벨루가 고래랑 똑같이 생겼어요. 요 비행기 뭐 하는 비행기냐면 요 안에 비행기 몸통들 있죠. 비행기 동그랗게 생긴 몸통. 그거를 잘라가지고 유럽 다른 공장에서 만든 걸 요 비행기에다 실어가지고 요 비행기를 화물기처럼 함부르크 공항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하나 접합시켜서 비행기를 만드는 거예요. 요 비행기가 전 세계에 6대 있어요. 딱 6대만 있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 부품들 요 비행기 안에 싣고 날아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벨루가 되게 귀엽게 생겨서 요 이마 있죠? 이마가 위로 쫙 열려요. 그 이마에서 안에 부품들이 쫙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 아까 말한 너무 동영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바람에 그 에어버스에서 그 영상을 보고 이런 영상들은 내리세요. 그래서 사실 원래 150만 뷰를 한 하루 만에 올라갔다가 새 영상으로 다시 내리고 재편집해서 올라가서 이제 160만까지 올라갔어요. 저희도 깜짝 놀란 게 우리 회사가 만든 영상을 에어버스가 본다고? 네. 그래서 이런 비행기 안에는 그런 것들도 제가 지금 동영상도 다 있는데 못 보여드리는데 이 비행기가 쫙 들어와서 뚜껑이 탁 열리면서 앞에 부품이 탁 나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띄워서 보통 10,000피트까지가 조종사들이 제일 바쁜 구간입니다. 10,000피트까지가 제일 바쁜 구간인데 딱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 좀 잘 안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요런 화면 저희 사무실 창밖의 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구름, 그리고 야경, 그리고 이렇게 해질 무렵, 해가 질 때 이런 창밖의 뷰를 항상 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 너무 익숙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커피를 한 잔 탁 앞에 놓고 탁 놓고 저 밖에 바라보면 너무 행복한 직업 중에 하나다라는 마음을 항상 먹습니다. 그렇게 딱 가면 제가 앉는 사무실이에요. 저는 회사에도 사무실이 없어요. 저희 자리도 아예 없고 그냥 매일매일 새로운 비행기에 가서 이 왼쪽 편 자리가 제 자리고요. 우측 편이 부기장이 앉는 좌석입니다. 이 봐도 이게 뭐야? 이 친구는 알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왼쪽 편에 있는 이 핸들 같은 게 비행기를 위로 그리고 아래로 왼쪽 오른쪽 움직일 수. 비행기는 3차원으로 움직이니까 그렇죠. 자동차랑 좀 다르죠. 이 앞에 보면 발판 같은 게 있어요. 얘가 러더인데 오른쪽 밟으면 노즈가 요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위에 두 개가 자동차처럼 브레이크예요. 위에를 밟으면 비행기가 속도가 줄이고요. 떼면은 자동차처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요 까만색 있죠? 요 까만색이 자동차 엑셀레이터처럼 앞으로 밀면 파워가 들어가면서 비행기가 하면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스로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비행기에는 자동차처럼 시동 걸 때 버튼이 있나요? 자동차처럼 문을 잠글 수 있나요? 비행기는 사실은 열쇠도 없고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탈 수만 있으면 누구나 시동을 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작은 게 있는데 얘를 위로 딱 올리면 엔진 시동이 탁 걸립니다. 두 번째 거 딱 걸면 두 번째 시동이 탁 걸립니다. 되게 심플하죠. 그리고 비행기는 열쇠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도둑이 들어가서 비행기 훔쳐가면 어떡해요? 근데 비행기는 여러분들이 딱 다 내리고 나서 비행기 야간에 두면 비행기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차를 떼버려요. 문을 닫고. 그러니까 비행기에 들어갈 수 없겠죠. 스티커로 딱 비행기 문도 봉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장석, 부기장석. 근데 보면 양쪽에 다 똑같은 게 하나씩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나 기장님이 쓰러지거나
부기장님이 쓰러질 수도 있죠. 그러면 반대쪽에서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요즘에 저도 차량이 테슬라인데요. 약간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이에요. 이 비행기가 조종사들이 계속 조종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지상에서 한 500m 정도 올라가면 자동으로 딱 오토파일럿을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는 자동으로 쫙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는 딱 손을 놓고 얘가 잘 가나 못 가나 이걸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 기능들이 요 위에 오토파일럿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우리 치면 이제 비행기가 잘 가는지 계기판, 여기 이렇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비행기 모양이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 거는 내비게이션처럼 요것들을 출발하기 전에 다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비행기들이 요 선을 따라서 자동으로 쫙 날아갑니다. 우리 치면 레터럴 수평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가고요. 수직으로 올라가는 건 이제 여기 있는 고도판들을 움직이면 비행기가 쫙 고도를 올리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스위치와 기능들은 많죠. 공부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알으셔야 되죠.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의 단점이, 한국 사람들의 약점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런 것들 다 영어로 적혀 있어요. 매뉴얼이 한 4,000페이지, 5,000페이지. 그러니까 영어 공부는 어떻게 보면 필수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한국말로 써 있으면 저도 너무 좋겠어요. 근데 아직 한국의 국력이 약해서 그런지 전 세계 7개 언어로는 중국어, 프랑스어 이런 것들은 그 나라 말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 그 정도의 수요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모든 매뉴얼과 책들은 영어로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책을 읽고 그 내용들을 수행해야 되니까 어쨌든 영어 능력은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위치들도 보면 다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네, 에어버스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비행기고요. 보잉 비행기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나면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저희들 이제 밥도 먹고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이제 순항 고도에서 이제 여유를 좀 즐기면서 그때는 무슨 일을 하냐면 주로 앞에 높은 구름이 있거나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막 흔들릴 때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고도를 더 올리거나 내리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회피하거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판단을 내리면서 비행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은 그때는 비행기가 자동으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여유를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시간이죠. 그때 승무원분들은 라면도 팔기도 하고 그때 이제 손님들이 띵동 누르시니까 바쁜 거죠. 약간 업무가 그때는 바뀌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것도 질문 많이 해서 그럼 비행기는 하늘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가나요? 저희가 고속도로처럼 하늘에도 제가 여기 표시를 안 했지만 이 비행기가 가는 경로에 다 길들이 다 있습니다.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다른 고속도로가 있듯이 이 안에 있는 길들을 통해서 저희 운항관리사가 오늘 비행기가 갈 경로들을 다 만들어서 저희에게 줍니다. 그러면 실제 출발하기 전에 이 경로 전체를 넣어 놓고요. 저 비행기가 잘 가듯이 요거는 나트랑이라는 곳까지 가는 비행 경로인데 저는 이제 주로 부산에서 비행을 많이 하니까 부산 출발하면 제주도 옆을 통해서 타이페이 지나서 지금 홍콩 쪽으로 해서 밑으로 해서 나트랑까지 필리핀으로 이렇게 비행 경로가 지금 보면 전체는 1955마일이라는 거리를 날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비행 저희들 요즘은 이제 전자맵이 잘 돼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종이로 했습니다. 진짜 이만한 종이를 매일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열어가지고 비행기가 잘 가나 안 가나 이렇게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아주 좋아져가지고 시스템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제 목적지까지 저희들이 가게 되고요. 이제 이 친구는 질문을 답변을 잘하니까 혹시 오늘처럼 하늘이 흐려 하늘이 흐린데 그럼 공항을 비행기가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찾아가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어떻게 갈까? 잘 모르겠지. 여기도 조종사라고 하는데 혹시 잘 모르. 우리 어린이 전문가님 어떻게 갈까? 그건 아직 모르는구나. 그러면 제가 오늘 또 너무 잘 아니까 여기 보면 대기 접근 시설이라는 것들이 각 공항들마다 다 있습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빔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땅에서. 공항 멀리에서부터. 그러면 비행기가 관제사란 분들이 비행기들을 하늘에서 줄을 쫙 지어서 이제 비행기 순서를 정해줍니다. 너는 1번, 2번, 3번. 자, 1번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해서 이
여기 보면 선 같은 게 있죠. 요게 IRS라는 Instrument Landing System이라고 해서 계기 접근 시설 신호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비행기들을 요 파이널 접근 지점에다 딱 넣어주면 저희 비행기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에서 딱 그 시스템 온 시키면 이 신호를 비행기가 딱 봅니다. 그리고 활주로로 3도 강압으로 쫙 비행기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있고 비가 폭우가 내려도 공항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같은 곳은 우리를 치면 캣3 듀얼이라는 게 있는데요. 활주로가 아예 안 보여도 착륙시킬 수 있는 계기 시설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김해공항은 캣2라는 것만 됩니다. 제주공항은 캣1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비행기가 착륙을 못하고 올라가는 경우는 활주로 눈으로 직접 보고 내려야 되는 공항들은 직접 눈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안개가 많이 끼면 안 보이는 거죠. 그럼 계기 접근 시설이 캣3가 안 되는 공항은 착륙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이제 저희들이 착륙할 수 없을지를 결정을 하고요. 요런 차트들도 보면 또 다 영어죠, 사실은. 이 영어로 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아, 이 공항에 가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내려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미리 공부를 하고, 이제 이 공항을 찾아가면 그 관제사들이 이 비행기들을 여기가 공항이거든요. 요 공항 지점에다가 딱 인도시켜주면 요 신호를 물고 공항까지 쫙 비행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기 접근 시설이라는 걸 토대로 착륙까지 하고요. 요번 대부분 비행기들은 착륙은 다 자동으로도 됩니다. 오토 착륙. 바람이 너무 많이 불지 않으면. 착륙을 하고 나면 이제 요게 활주로인데요. 일본 나리타 가보신 분 있으시겠죠? 나리타 가보셨습니까, 원장님? 자, 이런 공항을 착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릴 터미널까지도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게 이제 공항을 전체 표현한 그림입니다. 공항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착륙을 보통 원식스 내리면 이렇게 개방을 해서 에어부산은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여기 내린 다음에 일본 관전사들이 예를 들면 택시비아 골프, 킬러, 시에라 3, 컨택 에이프론 이런 관제를 저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면 제가 걔네들이 주는 거를 딱 듣고 아, 우리 비행기는 오늘 요렇게 해서 요로 가서 여기를 타고 가서 요렇게 가겠구나 라고 저희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최근에도 보면 비행기가 뭐 꼬리 날개들끼리 부딪히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데 이게 아차 하면 잘못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이제 집중을 하고 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에 있을 때보다 땅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착륙을 한 다음에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갈 목적지를 이제 운전해서 가는 거죠. 아까 보면 밑에 보면 동그라미 같은 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돌리면 앞에 로즈 바퀴가 이렇게 확 돕니다. 자동차들이 이 정도밖에 못 돌지만 비행기는 엄청나게 많이 돌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발판을 왼쪽 오른쪽 차면 비행기가 땅에서는 왼쪽 오른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차트를 통해서 목적지까지 가고요. 가면 이렇게 게이트 번호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게이트 34번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아까 여기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럼 이렇게 가서 이 안쪽에 있는 데다 비행기를 딱 주기를 시키고 앞에 이제 윙맨과 마샬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이 친구는 알 것 같아요, 생각에. 이렇게 해주면 비행기를 인도시켜주면 목적지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딱 앉아있으면 엔진을 넘버 1, 넘버 2 딱 끄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좌석 벨트 띵 꺼지면 전부 다 일어나서 이제 가방 메고 막 한국 분들은 좀 마음이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문도 안 열었는데 벌써 다 일어나서 나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 또 천천히 나가시면 되는데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꺼드립니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그날의 비행 한 플라이트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저희 조종사들에서는. 그리고 가끔은 이제 그 비행을 손님들 내려드리고 나면 저희들은 퇴근하는 걸 생각하는데 짧은 구간, 일본, 그러니까 조종사들은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하루에 최대 많이 할 수 있는 비행은 8시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갈 때 5시간을 가면 올 때도 5시간 와야 되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레이오버라고 해서 해당 공항에 내려서 쉬고 다음날 돌아와야 됩니다. 또는 이제 그보다 멀리 가는 비행기는 조종사들이 3명 또는 4명이 탑니다. 그럼 근무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자, 뉴욕 간다? 뉴욕이 14시간 반 이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4명의 조종사가 타야 됩니다.
그러면 2명이 근무하고 2명은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또는 벙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 8시간 근무하고 나면 후반조가 들어와서 이제 나머지 비행을 하고 착륙을 시킵니다. 또는 이제 짧은 후쿠오카 갔다 오는 건 저희 뭐 해봐야 1시간밖에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태워다 드리고 이제 손님들 다 내리고 나면 이제 안에 청소하는 분들 청소를 싹 하고 연료 보급을 하고 저희는 돌아오는 비행을 준비해서 또 손님들 돌아오시는 분들 태우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비행이 끝나고 나면 돌아오든지 아니면 레이오버. 제가 지난주에도 세부 갔다 왔거든요. 금요일 가서 금, 토, 일요일 왔는데 이제 그런 거는 갈 때 4시간 반, 5시간 걸리고 야간이니까 가서 이제 쉬고 호텔에서 쉬고 있다가 돌아오는 편에 비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뒤에 가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매일 1박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은 저희도 가면 괌 같은 데는 3박 그리고 비엔티엔 라오스 같은 데는 4박. 4박 동안 여러분이 거기에 딱 가서 손님들 딱 내리고 오면 올 때까지 그냥 노는 거예요, 사실. 근데 회사가 노는데 호텔도 주고 밥 먹는 돈도 주고 그냥 쭉 4일 동안 놀다가 돌아오는 편에 비행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4일 동안 일하는 것도 회사는 근무로 다 쳐줍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도 엄청나게 저희 딸이 지금 고1인데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비행기 탄 횟수만 한 1000번 넘게 탔을 겁니다. 그냥 유치원 갔다 와서 아빠 피사의 사탑이 어디 있어? 이탈리아에 있는데 거기 가면 안 돼? 가자. 이렇게 해서 단거로 쳐서 지금 한 1000번 정도의 비행기를 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장 해가지고 포함 기장 가족들은 돈 안 내고 갈 수 있는 거죠. 돈을 안 내는 정도는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타는 거에 비하면 예를 들면 제가 LA를 간다. 그러면 LA는 한 30만 원 정도의 왕복으로. 근데 이건 단점은 뭐냐면 좌석을 확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손님분들이 다 안 타는 빈좌석에 태워주거든요. 그러니까 LA를 왔다 갔다 한다면 한 30만 원 정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다낭 이런 건 한 10만 원 정도면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김포는 저희 딸도 이제 부산에 사니까 서울 왔다 갔다 하면 한 28,000원이 왕복이에요. 네. 고속버스보다 싸죠.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닐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고1인데도 지난 겨울 방학 때도 친구랑 오사카 놀러 가겠다고 해서 이제 또 갔다 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어릴 때는 뭐 괌 간다, 3박이다 그러면 항상 짐을 다 싸고 이제 따라옵니다. 따라오면 뭐가 좋냐면 딱 호텔 공항 도착하면 호텔에서 또 차량이 와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다 호텔에 밤에 데려다 주고 밤늦게까지도 호텔에 계속 있다가 올 때도 차량으로 또 딱 공항에 데려다 주니까 편하게 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가서 3일 동안 열심히 놀고 돌아오는 날만 비행만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저희 레이오버 가면 이제 뭐 승무원분들도 그렇고 부기장분들도 그렇고 뭐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날 그냥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행도 다니시고 저도 뭐 예를 들면 뭐 사와라 그러면 가서 사고 싶은 거 사서 저 마사지 받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아침 먹고 나가서 마사지 받고 커피 한 잔 먹고 여유를 즐기다가 들어와서 쉬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비행을 하는 거죠. 이때도 저희 회사에서도 뭐 비행기 타고 가요 이런 프로에서 이제 다른 기장님이 나와가지고요. 이런 영상들도 찍고 같이 이렇게 여행도 다니기도 하고요. 친한 사람들이랑 하면 또 아까 3박 4박이면 가서 그냥 여러분들 여행 가는 거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 여행 가서 즐겁게 지내는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일들인 거죠. 저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기들을 새로 가지고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비행기들을 뭐 자동차처럼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영상 짧게 보였지만 함부르크에 비행기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비행기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직접 비행기 다른 항공사를 타고 가서 그 비행기에 이제 완성이 되면 그 비행기를 한국으로 또 조정해서 승객 없이 7명, 5명만 태워서 갖고 오는 일도 하고요. 그렇게 가면 이렇게 에어버스에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타기 힘들겠지만 전용기 이런 비행기들을 저희에게 보내줍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고객이니까 그럼 전용기에 3명 타고 이제 에어버스 공장에 있는 활주로에 그냥 탁 착륙시켜 줍니다. 네. 그런 경험들은 사실은 어디 가서 해보기 쉽지 않은데 저도 이 직업 때문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러면 가면 이렇게 비행기들이 각 항공사별로 쫙 만들어져 줄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각 항공사별로 와서
비행기를 테스트를 완료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모든 문제가 끝나면 이제 이 비행기를 딱 싣고 저희들이 첫 비행기죠. 제 인생의 첫 비행기 2번 제가 딜리버를 했는데 딱 제 이름을 그 비행기 첫 번째 쓰는 거죠. 에어부산과 함께한. 그리고 오래된 비행기, 요거는 스페인에 반납하고 온 비행기인데요. 이 비행기는 7729라는 항공기인데 이제 한국에서 출발하면 이 비행기는 좀 멀리 못 가거든요. 그래서 한 3번 경유하고 갔는데 카자흐스탄 알마티, 그 다음에 불가리아, 그 다음에 루트 피에네라고 프랑스 바로 위에 반납하고 이제 또 돌아온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제 전 세계를 진짜 제가 타는 비행기는 최대 한 7시간, 8시간 밖에 못 가다 보니까 LA 이런 데는 안 가지만 이제 이런 경험들도 하고요. 뭐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비행기 가지로 독일에도 갔다 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뭐 이런 지식 인사이트 내용도 찍고 이런 직업의 일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에 궁금하신 질문 아무거나 물어봐도 됩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또. 자, 그러면 이제 이 직업, 여러분들 오늘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종사 직업, 장점과 단점. 물론 여기에 이제 답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제가 또 해봤어요. 조종사 직업. 그러면 첫 번째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문화 경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조종사 직업 뭐가 좋아? 하면 그래도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장비도 다 공부해야 되고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비행도 해나가야 되고 하면 어쨌든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한 거고 대한민국의 조종사가 몇 명 있냐면요. 지금 제가 알기로 한 7,000명에서 6,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치면 1%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고, 뭐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주변에 여기 제가 아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직접 또 조종사들 만날 일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제 부산의 경남 양산이라 사는데 그 동네는 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니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연봉도 조금 높고 삶이 조금 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연봉 공개 가능합니까? 연봉은 제가 아까도 삐 나오긴 했는데요. 이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요. 부기장 경우에는 처음 부기장 되면 1년에 연봉이 한 7천에서 8천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연차가 좀 쌓이면 한 1억 정도 넘어가고요. 현재 저는 이제 기장도 1년 차가 정도 되면 한 1억 5천 정도 되고요. 이제 조금 더 연차가 쌓이면 뭐 한 2억에서 대한항공에 이제 조금 높으신 기장님들 한 2억 5천 정도가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연봉을 많이 받으면 또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그래서 어쨌든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내지만 근데 이제 하는 업무와 역량에 비해서는 미국에는 지금 조종사 연봉이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미국에서 비행하면. 중국에서 옛날에는 조종사들이 부족할 때 한국 조종사들 많이 채용할 때는 한 달에 연봉을 3만 불씩이니까요. 한 4,500만 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조종사들이 중국에 엄청 많이 갔습니다. 야, 5년만 근무하면 한국에서 10년, 20년 근무하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자, 외국에 근무한다는 것 자체는 벌써 말도 통하지도 않고 여러 어려움이 많겠죠. 그만큼 내가 확실하게 잘하는 조종사일 경우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조를 그냥 다는 거 아니겠죠.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험도 감수해야 되고 제주 바람 부는 날 착륙하면 저희들도 진짜 이게 비행이 자연히 쉽지 않구나라는 걸 항상 느끼면서 비행을 하거든요. 뭐 그런 날이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주 여러분들에게 보면 힘들다고 살 수 있지만 제 스스로 이 조종사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 앞에 제가 오늘 유니폼을 입고 섰지만 유니폼을 입고 그리고 또 당당하게 나 조종사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 조종사의 직업이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어린이는 조종사가 왜 되고 싶어? 괜찮아. 아무거나 말해도 돼. 여행? 여행? 그러면서 좋지, 그러니까. 조종사 왜?
왜 조종사 하고 싶어? 운전하는 게 좋아서? 그것도 진짜 좋은 거야. 재밌어. 나름 그 바람을 뚫고 착륙을 하면서 내가 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겪으잖아. 처음에는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옆에 신입 부기장들은 벌써 긴장한 게 제가 느껴져요. 근데 이제 그게 1년, 2년, 3년 정도 쌓이면 내가 이 바람에도 내릴 수 있구나. 자만심은 아니지만 스스로가 발전하는 걸 느끼는 거야. 되게 그 부분도 중요한 거야. 저기는 조종사 왜 하고 싶을까? 여러 가지 풍경들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풍경들을 볼 수 있고 다양한 세계의 경험. 그치, 그것도 맞는 말이야. 저기는 된다면 어떤 게 좋을까? 여기 있는 거 아니라도 좋아. 자부심이 이렇게. 맞아. 저도 되게 어릴 때 그랬어요. 저희 딸이, 지금 전 딸 하나만 있는데요. 유치원 다닐 때요. 그럼 제가 일을 하고 마치고 이렇게 딱 오면 멀리서 제 유니폼을 딱 입고 오면 친구들이 있으면 아빠!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면서 오는 거예요. 제가 그 느낌 받는 거면 저 사람 우리 아빠야. 야, 조종사 멋있지 않아? 라고 이런 마음을 딸이 하는 거 제가 감사한 마음인 거죠, 사실은. 제가 잘났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도 그런 직업을 말했을 때 내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만 장점만 있느냐? 또 단점이 있겠죠. 모든 일에는 다 좋은 건 없어요. 그 단점으로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매 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정상도 생기고 엊그제도 제가 세부에서 오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딱 갔더니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정비사들이 계속 점검을 하는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한 2시간 10분 동안 실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정비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문제를 클리어시키고 돌아왔는데 원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경도 쓰고 외국인 필리핀 정비사들과 영어로 말하고 또 회사랑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손님들한테 못 간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끝없는 판단인 거죠. 그런 게 되게 힘든 거죠, 사실은. 근데 다른 직업은 그냥 뭐 된다고 하면 가고 안 된다면 가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야 고장나면 길 옆에 세워놓고 토잉카 불러서 가면 되겠죠. 그쵸? 근데 비행기 하늘에 떠 있는데 고장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가 큰 거죠. 그리고 저도 지금도 있지만 매일 건강 운동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제 몸무게도 늘리지 않고 혈압도 높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건강 관리를 매년 저희들 신체 검사를 해서 합격을 해야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쁘다 그러면 또 바로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뭐 암이 걸리신 분들도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다른 직업보다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건강관리, 자기관리. 그 다음에 엊그제도 그렇지만 이제 야간에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에도 비행을 가고 또 밤새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낮에도 비행을 하고 어떤 날 새벽 일찍도 비행을 하니까 어쨌든 이게 스케줄 근무를 하니까 예를 들면 친구는 금요일, 금, 토일 놀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 놀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저희는 딱 쉴 수 있는 날이 요청해서 쉴 수 있는 날이 3일이거든요. 나머지는 회사가 마음대로 스케줄을 다 짜서 저한테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 스케줄대로 수행을 하는 건데 그렇다 보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웃기긴 한데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남편이 집에 한 달에 한 10일 정도 없어. 너무 좋다. 야, 전생에 나를 구했냐?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규칙한 근무를 하니까 어떤 날은 밤새기도 하고 또 멀리 갔다 오면 일주일씩 갔다 오는 비행. LA 같은 건 한 번 갔다 오면 일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소형기를 타는데 대형기들은 한 달에 출근 한 4번 합니다. 사실은. 딱 공항에 출근해서 LA 가는 비행이 가는데 하루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가는데 하루 반, 그리고 착륙해서 한 이틀 정도 쉬거든요. 그리고 오는데 하루 반이잖아요. 그럼 뭐 일주일 끝납니다, 그냥. 한 달에 딱 4번 출근하면 내가 출근할 수 있는 끝나는 겁니다. 네. 가족들을 볼 일 없겠죠. 그 다음에 또 화물기 타는 친구들은 한국에서 떠서 LA 갔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 떠서 LA에 경유한 다음에 그다음에 남미에 갔다가 남미에서 유럽 찍고 그다음에 다시 방콕 찍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 10일 정도를 그냥 전 세계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옵니다. 네. 그런 경우는 그냥 10일에 한 번 정도 집에 오는 거죠, 사실. 네. 그게 이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좀 단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도 지금 왔는데 그러면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에 대해 고민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 요렇게 6가지. 책임감, 침착함, 도전정신, 협동력, 소통력, 자기관리. 요렇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제가 올렸으니까 책임감이니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수백 명의 생명을 제 뒤에 싣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제가 언급하면 좀 그렇지만 이 큰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정말 힘든 일인데 최선을 다해 저희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요런 모양이 시뮬레이터라고 부르거든요. 요 김포공항에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6개월에 한 번씩 매번 실제 비행기 엔진을 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엔진이 터진다거나 뭐 기계 장치가 고장 나거나 이런 것들을 다 가상으로 해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실제 비행기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매번 테스트를 받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너무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힘들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책임감, 이 여러분들 첫 번째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조종사이지만 부기장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같이 일하는 승무원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정비사도 도움도 받아야 되고 영업하는 친구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과 협동심, 학교에도 여러분들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보면 어떤 일 하자고 하면 어떤 친구는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나 안 할래. 과제 이렇게 어떤 친구는 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따라와 주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까지도 야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끌어가는 마음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나는 그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근데 왜냐하면 그 비행기의 모든 책임은 제가 지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면 부기장이 잘못했으니까 부기장 책임이에요. 이렇게 말 못해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기장님인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한 거죠, 사실. 난 잘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이 친구가 잘못하는 것도 기장은 판단을 해서 그건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가 맞아요. 라고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서 여러분들이 협동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지금 학교의 친구들과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협동심도 저는 길러진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침착함. 여러분들도 그래요. 무언가 하다 보면 당황할 때가 많아요. 비행기도 여러분 처음 훈련받는 친구들은 아까 시뮬레이터에서 엔진 팍 끄면 약간 띵 얼음처럼 얼어버려요. 왜냐하면 처음 겪어보니까. 와, 이런 일 처음 겪어보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제가 다양한 거 모르겠지만 뭔가 하다 보면 처음에 그 일을 딱 겪으면 처음에 어렵고 어색한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숙달시켜 나가면서 내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거죠. 그게 어떻게냐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자꾸 그런 일을 닥칠 때 당황하지 않고 조금 더 서두르지 않고 저도 아주 어릴 적에 기억나요. 저희도 집이 되게 멀어서 학교를 갔다 오는 길인데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버스에서 그냥 너무 졸리니까 존 거예요. 딱 눈 떴는데 저희 집을 지나서 종점을 내린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그래서 기사님한테 가서 기사님 저희 집은 여긴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사님이 저기 내려서 저쪽 반대편에 가는 버스를 타면 돼 라고 어쨌든 침착하게 잘 해결한 거죠. 당황하면 울기 시작하면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닥치더라도 조금 더 침착하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들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요거 이제 소통이라면 뭘까? 결국에는 옆에 있는 엄마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협업을 잘 하고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필리핀 가면 필리핀 사람과 한국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세계 만국 공통 언어인 영어 그리고 또는 저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언어를 배우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외국을 가기 전에 다음 주에 예를 들면 필리핀 간다. 그럼 필리핀 가기 전에 필리핀 말 10개를 공부하고 갑니다. 그래서 적어가서 그 10개를 10번 써보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외국을 몇 번이나 갔을까요? 이제 한 100번 이상 갔겠죠. 그러면 제가 10개씩 100번이면 1000개의 필리핀 단어를 알겠죠. 말도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언어가 저는 스페인어, 베트남, 태국, 영어, 일본어 이렇게 잘하진 않지만 그 말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제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첫 번째 말할 때도 우리도 그렇죠. 헬로우 하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저 사람 한국말 할 줄 아네? 되게 프렌들리하네. 이런 것처럼 저도 그 나라 말을 조금씩 더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번역기 보여주면 되지만 제가 그걸 배움으로써 사람들과 더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결국에 그럼으로써 제가 성장해 가는 거죠.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걸 해나가면 써보니까. 그리고 써본 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엄청 오래 남아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영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외국 나갈 때도 이제 교신을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 교신을 할 때도 대부분들은 영어로 합니다. 중국은 중국 사람들끼리는 중국말로 하는데 전 세계의 모든 그 관제 용어들은 영어로 진행이 되니까 영어를 어쨌든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토대로 소통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보면 도전 정신인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면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 제 뜻대로 안 되는 경우는 많아요. 되게. 그치만 그때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또다시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또다시 자전거 처음부터 잘 탈 수 없죠. 그렇죠? 넘어지더라도 또 한 번 타보고 또 한 번 타다 보니 어느 날 보니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비행 시험을 치다 보면 떨어질 때 분명히 있어요. 아저씨도 앞에서 지금 조종사가 됐지만 자가용 과정 딸 때도 시험도 떨어지기도 하고 아까도 에어부산에서도 떨어지기도 하고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도전한 거예요. 도전하다 보니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된 거죠,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기 관리인 거죠. 여러분들이 얼만큼 나를 잘 관리하는지. 그게 되게 어린 친구들에게 제가 말하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사실은 내가 엄마랑 지킨 약속, 다음은 오늘 숙제할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 쌓이다 보면 그게 자기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오늘 그냥 운동하러 갈까? 침대에 누워 있을까? 아니야. 그래도 운동하러 가야지. 해서 나가서 걷고 오는 것.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축구 게임 할까 말까? 그냥 게임 하는 게 좋아. 있는 것보다 나가서 축구 한번 하고 오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관리인 거예요. 숙제도 내일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오늘 빨리 갔다 왔으니 내 스스로 숙제는 빨리 해놓고 놀자. 라는 것들이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자기 관리인 거예요. 네. 아저씨도 오늘 이 강의를 오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들을 주고 한 명이 오더라도 나는 진짜 이 친구의 마음에 진짜 약간 돌을 던져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엄청 하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아저씨도 많이 강연할 때 300명, 500명 있는 자리에서도 강의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더 많은 분들과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진짜 조종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도 제가 한 100명 정도 모아놓고 하면 끊임없이 질문해요, 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저희 회사에 찾아온 사람도 진짜 많았어요. 그러면서 관리를 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별거 아니지만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게 지금부터 필요한 거예요. 아저씨도 여러분 나이 때 사실 잘 몰랐어요. 진짜 사실은. 근데 이제 나이를 조금 먹고 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알아서 오늘 이야기를 한 거고요. 요런 자질이 있으면 진짜 이제 조종사 한번 도전해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게 다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마지막에 썼지만 비행기만 조정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자신의 마음과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어야 진짜 좋은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저기 어머님이 물어보신 건 조종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옛날에 자, 또 한번 또 물어볼까? 조종사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 안 해봤어? 괜찮아. 해보면 돼. 오늘부터 해보면 돼. 여기 조종사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공군 사관학교 통해서 들어가거나 항공대학교 졸업해서 들어가죠. 맞아. 아주 옛날에는 공군 사관학교만 조종사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한테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던 게 뭐냐면 공군 사관학교 출신이세요? 이렇게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네. 아주 한국이 예전 시대에 이 비행 문화를 접하기 어려웠을 때는
대부분들은 공군 사관학교 또는 군 출신으로 해서 비행기 조종사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초창기 분들은 대부분 그런 군 출신을 통해서 했고요. 이제 지금은 제너럴 에비에이션이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학교, 항공대 출신으로 해서. 근데 옛날에는 항공대를 들어가도 거기서 바로 조종사가 될 수 없다 보니까 군대에 가서 이제 비행을 하고 나와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로 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 보면 이제 군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군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공군 사관학교, ROTC, 학사장교, 조종특기, 해군 조종사.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나라에서 돈을 다 지원해 줍니다. 자기가 돈을 내는 건 없습니다. 다만 조종사가 되면 그렇게 나라에서 지원해 준 만큼 의무 복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 사관학교는 들어가면 조종 특기를 받으면 한 15년을 예전에 근무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40살 정도 돼야 37, 8 돼야 이제 민항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명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한 100억 정도가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공군에서는 유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항공사에서는 조종사 자원이 없으니까 빨리 땡겨 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국토 임무 수행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군 사관학교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요건 조심해야 돼요. 공군 사관학교 가면 모두가 조종사가 되느냐? 아니에요. 이 아까 말한 것처럼 비행 실기도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은 다 비행을 잘할 것 같고 축구도 그렇죠. 다 내가 축구 공차면 잘 찰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도 있죠. 비행도 실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하다가 중도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 사관학교 가면 조종사가 되는 확률이 한 50%입니다. 50%는 이제 지상 장교로 내려와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군 사관학교 다니는 학비,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다 또 상환을 해야 되니까 10년 의무 복무가 걸린 다음에 보통 퇴역, 은퇴를 해서 비행을 못한 한이 있어가지고 비행학교 가서 비행 자격증을 따고 조종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공군 사관학교 간다고 무조건 조종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을 좀 명심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군 사관학교를 내가 못 갔어. 성적이라든지 어떤 사항들 때문에. 그러면 여기 보면 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세종대, 영남대 등 여러 가지 학교들이 이제 ROTC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조종 특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보면 대학교에 나중에 여러분이 가시면 이렇게 포스트가 붙어 있습니다. 학사장교 조종장관 특기 선발. 그러면 공군에서 이 ROTC와 별개로 여러분들이 3, 4학년 될 때쯤 되면 조종 특기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합니다. 그럼 선발해서 그 친구들은 군에 들어가면 이제 일반 병사들처럼 훈련을 받고요. 그 다음에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제 조종 특기를 받기 위해서 또 이 공군 사관학교처럼 비행 훈련을 투입시킵니다. 그러면 군에는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이 3과정 과정을 패스해야 됩니다. 초등은 제일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야 되고요. 중등은 이제 전투기, 마지막은 전투기까지. 네. 이 3과정을 패스해야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해군에서 이제 들어갔더니 조종사 특기를 받아가지고 비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친구가 말해준 것처럼 이제 군대를 나는 안 가고 싶어. 아까 말한 것처럼 항공산업이 쫙 발전할 때는 많은 신입 부기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딴 친구들을 바로 채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운항학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앞에 2개는 빨간색으로 해놨죠. 항공대, 한서대. 저기가 그 조종사들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확률이 가장 높다 치면 가장 성적이 높은 학교입니다. 항공대, 한서대는 운항학과 기준에서 제가 학업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연고대에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성적은 되어야 저 학교 운항학과를 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성적 플러스 그 다음에 신체 검사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들어가면 저런 공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공군 학사로 갈 친구들을 뽑기 때문에 이제 공군에서 보는 신체 조건들까지 보다 보니까 성적이 아무리 높다 해도 그게 또 탈락이 되면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2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되어야지만 입가를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항공대만 있었거든요. 근데 한서대가 새로 생기면서 한서대는 자체 활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안면도나 그 근처에 놀러 가실 때면 한서대 한번 가보시면 그 앞에 활주로도 있고 비행기도 세워져 있고 구경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항공대는 서울에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서울 안에 활주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아파트들도 있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 여기서는 비행을 안 하고 다 이제 울진이나 제주도 가서 비행을 하고 있고요. 한서대는 자체 활주로도 가지고 있고 시설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서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지금 넘버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경운대, 극동대, 관동대 뭐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어제도 제가 이제 지내어 다니는 동생 만났는데 첫째 아들이 이제 고3이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조종사이니까 그 첫째도 지금 조종사가 되려고 지금 요번에 수시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시를 넣어서 합격한 데가 제가 들어보니까 초당대 합격했고 그다음에 신라대 합격했는데 경운대도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어디를 갈까 약간 고민을 하더라고요. 첫째 아이가. 네. 그래서 어쨌든 첫째도 조종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제가 온 경로인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살 때 비행을 첫 스타트했습니다. 딸이 그때 6개월 때였습니다. 예, 직업이 미국에서 살 때였으니까요. 직업이 없을 때 34살 때 이제 이 비행 학교에 가서 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울진에 가면 한국 항공 전문 비행 학교, 그 다음에 항공대 비행 학교 이 두 가지가 울진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는 4년 대학 졸업이 조종사를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아닌데 어쨌든 거기에 갈 수 있는 조건이 4년대 대학 졸업에 토익 점수가 아마 750점인가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러면 거기 지원하면 비행학교 입과해서 비행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게 한국과 미국이나 차이점이 뭐냐면 한국은 날씨가 좀 안 좋은 날에 많다 보니까 자격증을 따는 데까지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들고요. 이 아까 여기 있는 자격증을 따는데 우리 미국은 날씨가 좋다 보니까 1년 정도 안에 대부분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하면. 대신 비용이 이제 좀 더 드는 부분, 요즘 달러도 강세다 보니까 그런데 미국 또는 호주, 그다음에 여러 나라에 가서 비행을 하신 분들, 필리핀, 네, 그런 나라에서 비행을 해서 자격증을 따서 그 나라에서 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미국은 급여가 훨씬 더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나라로도 가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 조종사가 될 수 있고요. 오늘은 제가 각각 과정들을 다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하나 갖고 온 거는 뭐냐면 운항학과에 가면 이제 어떻게 공부하나를 간단히 그냥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1학년 때는 여러분들 그냥 교양 과목 위주로 그냥 자기들 듣고 싶은 과목들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2학년 되면 이제 항공 이런 전문 관련들 비행 기상, 그다음에 비행 이론 등등 다양한 과목들 2학년부터 공부를 하게 되고요. 3학년이 되면 이제 전공 과목 플러스 실습, 비행 실습을 합니다. 근데 아까 한서대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대출을 다 해줘서 비행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아까 ROTC 같은 것들은 군에서 학교에다가 비용을 다 줍니다. 비행 교육을 받는 걸. 그리고 졸업하면 군대로 와라.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한 번씩 그 수송기 같은 게 한서대로 막 옵니다. 애들을 여름방학 동안 일주일 동안 그 교육받는 게 있거든요. 그럼 수송기 애들 태워가지고 그 군에 갔다가 수송기로 또 태워서 한서대에 딱 데려다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행을 그때부터 비행을 시작하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이 항공사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이 3가지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요. 자가용, 계기, 사업용 과정. 요렇게 따면 여러분들이 항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자격증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자격증에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 비행기는 내가 현대자동차 몰다가 기호자동차 몰다가 BMW 몰가 이렇게 못 됩니다. 딱 한 비행기만 몰 수 있는 자격증을 딱 한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타는 320 한정 그거 따는데 보통 5천만 원 정도 듭니다. 787 비행기 자격증 하나 따는데 한 1억 정도 듭니다. 근데 그걸 회사가 다 지원해 줍니다. 다만 몇 년 동안 근무해야 되는 조건을 걸지만 그렇게 그런 것들을 따면 이제 다발에서 Z 과정까지 따면 이제 여러분들이 항공사 입사해서 그 비행기를 몰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졸업해서 이제 각 항공사에 이제 취업을 준비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타는 비행기 이런 비행기입니다. 여기 세스나라는 비행기.
한서대학교 써있죠. 이 친구도 저희 회사 부기장인데 지금은 에어부산에서 근무하다가 싱가포르 에어라인 가서 현재 747 비행기 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싱가포르에 들어갔습니다. 요런 비행기를 처음 이제 실제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똑같이 요렇게 핸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관이 오른쪽, 학생이 왼쪽 앉아서 이 비행기를 조작하면, 아까 1박 2일 봤죠? 그러면 제가 오른쪽 타고 엄태웅이 왼쪽에 탄 거예요. 이런 것들도 혹시나 진짜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태안에 가면 체험 비행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왼쪽에 앉고 교관이 타서 같이 비행기를 한번 타고 비행기 조작도 해보고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서대 교관할 때는 많은 친구들이 와서 또 체험대회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한서대에 입학하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 모아가지고 효도 행사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오면 교관님 태우고 왼쪽에 아이들 타고 뒤에 부모님들이 타면서 아, 우리 아이가 이런 비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행사도 또 진행을 합니다. 네. 저도 옛날에 학생들 태우고 가면 저희 딸이 꼬맹이니까 이 뒤에 앉아가지고 비행기 편하게 타고 비행기 구경 다니고 태안 시내 둥둥 떠다니고 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여기서는 또 울진도 비행 가고 여수도 비행 가고 대구 가서도 이 작은 비행기 타고도 이제 가서 자고 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요 친구 보면 줄 하나 달았죠, 여기에. 그러면 자가용 과정을 획득한 거예요. 그러면 약간 행사인데 그 자가용을 따면 물을 이렇게 씌우면서 앞으로 비행해서 사고 나지 말고 안전하게 잘 비행해 라고 이런 행사를 하는 거죠. 이 친구들 뒤에 이제 기다리고 있죠.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가용 과정을 따면 이런 약간 행사를 합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사업용 되면 줄 2개 달았죠. 그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용 비행기를 몰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거예요. 자가용은 자기 혼자나 가족만 태울 수 있어요. 사업용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은 많지 않은데 외국에는 작은 경비행기 같은 걸 몰고 손님들 구경시켜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미국에서 비행했는데요. 제가 그때는 이제 결혼해서 아기가 있었는데 장모님, 장인어른이 미국에 오셨을 때 요 비행기에 왼쪽, 오른쪽 태우고 미국 세도나까지 비행기 끌고 가서 착륙시키고 구경시켜드리고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오고 와이프랑 그랜드 캐년을 도시락 싸서 김밥 싸가지고 돌아서 구경 오고 그 다음에 저희 친구들과 함께 미국에서 야,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라스베가스 가자! 비행기 빌려가지고 자동차 빌리듯이 라스베가스 공항에 가서 비행기 주기시켜 놓고 이틀 동안 놀다가 오고 그런 어쨌든 제 인생에 되게 재미있었던 일들을 요 사업용을 따고 나면 그렇게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사업용을 따고 나면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에어부산, 대한항공이 이제 비행 시간에 1000시간이라는 자격을 요구하는데요. 보통은 250시간, 300시간이면 이제 항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그러면 항공사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항공사에 들어가면 보통 부기장 훈련 받는데 한 1년에서 1년 반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뭐 요런 회사 교육들을 쭉쭉 받으면서 이제 기본 교육, 지상학술, 아까 지상학술이 이제 비행기에 대한 스위치, 그 다음에 비행기 시스템, 뭐 기상, 모든 내용들을 이제 학생 때 받는 단계보다 조금 더 높은 레벨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모의 시뮬레이터 장치, 시뮬레이터 비정상 훈련으로 한 3개월 정도 그 시뮬레이터 통해서 한 30개 정도의 훈련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오의 과정에 대해서 실제 이제 우측에 이제 타면서 비행 경험을 쌓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부기장이 되는데요. 정식 부기장이 되는데 빠른 곳은 한 8개월에서 10개월, 대한항공은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세 줄을 받고 이렇게 윙 받고 모자, 예전에 모자를 써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식 부기장이 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도 비행기랑 이렇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불도 이렇게 다 켜지고요. 양쪽에 앉고요. 교관님이 제처럼 뒤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행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여기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게, 작게 불게, 엔진이 꺼지도록, 뭔가 날개가 안 되도록 모든 것들을 다 테스트 해볼 수 있게 했고요. 올해 저도 이제 테스트 받고 왔는데 올해 연습한 건 뭐였냐면 비행기 엔진이 다 꺼졌을 때 바다에 착륙시키는 연습을 한 10번 정도. 그리고 엔진이 꺼졌을 때 공항에 착륙시키는 연습들을 또 많이 시켰습니다. 그 해
생긴 일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런 훈련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실제 비행에서도 내가 할 수 있도록 숙달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서 매번 그러면 이제 조종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기 6개월마다 비정상당 대치하고요. 제가 오늘 11월 8일인데 11월 17일 날 1년에 한 번씩 또 비행을 하는 걸 잘하는지를 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11월 17일 날은 또 정기 루트 평가 1년에 한 번씩 또 있습니다. 그걸 또 받아야 되고 이때는 또 지식 심사도 보고 구술 심사도 보고 비행도 또 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서울 올라와서 저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 시험 요거는 11월 20일 날 제가 또 시험 보러 서울에 와야 됩니다. 이게 끝없죠. 뭔가 계속 시험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이게 조종사 직업의 어쨌든 단점이라도 할 수 있지만 제 스스로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인 것 같고요. 제가 혼자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벌써 1시간 20분 다 돼가서 제가 한 10분 이내에 제가 마무리로 원래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앞에 내용들을 너무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저도 어느 시간 오늘이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런 거예요. 꿈을 이루는 방법. 앞에 있는 친구들 꿈이 있지만 자 조종사를 위해서 지금 안경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럼 그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도 처음에 꿈이 조종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꿈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생각했던 거는 7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젊은 시절의 다양한 경험,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조종사란 직업을 선택한 건 아니었지만 저기 강 원장님이 나에게 외국의 꿈을 심어주면서 나도 외국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구나. 저 동생은 외교관 시험을 준비한다고 와 대단하다. 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도 외국을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결혼하자마자 그냥 프로그래머인데 영어를 잘하는 프로그래머 되고 싶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와이프한테 그냥 1년만 5천만 원 쓰고 어학연수 가자. 오케이 했더니 미국에서 직장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향을 설정하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그걸 토대로 또 노력을 하고 경험을 획득하고 그걸 토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다 보니 또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찬가지지만 내가 현재 제 친구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야 나도 정범아 너처럼 미국에서 일할 직장만 있으면 나도 미국 가서 살고 싶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답을 하지 않았지만 나도 한국에 있는 직장도 포기하고 삶을 어쨌든 결단을 내리니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말해주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또 뭘 했어요? 그 직장을 그만두고 비행기 조종사 되겠다고 결심을 했죠. 그동안은 돈도 못 벌고 돈을 쓰면서 공부를 했지만 제가 어떠한 그런 결단을 내리고 한 발 한 발 걷다 보니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뒤에도 이렇게 꿈을 이루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분명 그거 가서 뭐 들을 말이 있겠어? 뭐 내가 배울 게 뭐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게 있어? 한번 가보자. 저기 강 원장님과 저도 되게 친분이 웃긴데 제가 여기 앞에 있지만 저는 엊그제도 춤 공연도 하고 왔거든요. 춤도 제가 잘 춥니다. 모든 경험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춤췄었고요. 지난달 17일 날은 300명 앞에서 공연할 때 제일 센터에서 춤췄습니다.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면서 제 스스로 내 이게 좋다 안 좋다 깨닫는 거예요. 저는 춤출 때도 너무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이래요. 게임도 저는 지금도 좋아하지만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 영어 공부든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저는 해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해봐야지 아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저는 그런 거 안 맞아요. 저는 싫어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조금 더 어릴 때 많은 경험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커져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방향인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왔던 친구들은 전 벌써 좋은 방향을 잡고 개그맨도 너무 좋아요. 저는 개그맨도 너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개그맨이 되고 싶어. 그러면 나는 그냥 개그맨만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은 개그맨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웃기려고 해야죠. 그렇죠? 웃긴 멘트도 찾아보고 엄마한테 매일매일
개그를 한번 해보는 거야. 엄마가 웃나 안 웃나 보는 거지. 엄마가 안 웃네? 그러면 아, 나는 개그맨의 자질이 없나? 라고 빨리 결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방향을 설정했으면 결국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봐요. 조종사 하고 싶어. 나는 어떤 직업을 하고 싶어. 근데 나는 영어 공부는 싫어. 나는 수학은 안 할래. 안 맞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먼저 경험해보고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 노력하는 거 요즘은 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외국 사람들 보이면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서 헬로우 한번 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해보면 그 친구들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 근데 야, 나는 한국말 너보다 잘하는데 너 한국말 할 수 있어? 못하지. 나 영어 좀 못하지. 우리 쌤이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오늘 작은 노력이 쌓이면 결국에 엄청나게 쌓이는 거죠. 아까 아저씨는 외국 갈 때 10개씩만 딱 문장을 적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10일이 쌓이니까 100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아, 이게 나랑 맞지 않구나. 아,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축구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못 갈 때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춤을 너무 좋아하는 여자친구였는데 정말 2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워낙 학교를 못 간 거야. 근데 거기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지금 뭐 하냐면 부산대학교 법학 들어가서 내가 춤 연습할 때는 내가 그렇게도 발전이 안 됐는데 내가 공부를 하니까 공부는 너무 쉽네? 공부 성적은 그냥 나오는 거야. 지금은 법학대학원 가서 수석으로 입학해서 항상 수석으로 공부를 하다가 최근에 본인은 노무사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1차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아빠 나는 실기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원 보내줘. 그래서 지금은 그런 변호사 플러스 노무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참 대견한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에 실패할 거예요. 제 이것도 언급하면 원장님도 그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제가 평생 못 본 그 모습만큼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 친구가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지? 근데 어쨌든 외교관이 되지 못했지만 그때 열심히 했던 영어 공부와 능력들을 토대로 이 학원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또 대단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외교관이 될 수 있으면 좋았지만 그 토대로 했던 경험과 실력들이 쌓이다 보니 현재 이런 학원도 하고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방금 하다 보면 저도 조종사 하다 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개그맨들도 그래요. 매일매일 웃길 수 있나요? 못 웃기죠. 하다 보면 어느 날 재밌는 유행어 하나 빵 터지는 거예요. 유튜브 하나 빵 터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고 성공하는 거죠. 저 최근 들어서 제가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친구들은 코리안 데몬 헌터스 알죠? 그 노래 부른 이재. 그 친구가 그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몇 년간 연습생 생활을 한지 혹시 아세요? 혹시 아세요? 11년 동안 SM에서 연습생 생활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 데뷔를 못했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 친구가 인생에, 지금 해봐야 몇 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나이 때보다 조금 나을 때부터 그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11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했는데 결국에는 데뷔를 못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음악을 놓지 않고 작곡을 하고 음악을 끝없이 붙잡고 있다 보니 어느 날, 너 노래 참 좋네? 야, 네 노래 영화에 한번 써보자. 근데 네가 썼으면 네가 한번 불러봐. 불렀는데 캐릭터도 본인과 비슷하네? 그 내용이 골든. 내가 그렇게 힘들고 원하는 거를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빛나는 시간이 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때 이루지 못한 아이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명한 가수가 돼버린 거죠. 그게 뭐냐면 포기했으면 될까요? 나는 아이돌을 해보니까 안 되네. 엄마,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네. 그냥 나 안 할래. 그렇지 않았잖아요. 끝없이 노력하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달에 내가 1등 하고 싶은데 1등 못했다. 10등 하고 싶은데 못했다. 내가 뭔가 더 잘하고 싶은데도 못했다. 괜찮아요. 목표를 못 이뤄도 괜찮아요. 저도 안 되는 경우들 많아요. 아, 내일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못하는 경우들 많거든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충분히 어리고 앞으로 시간이 충분히 많아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제가 34살 때 비행을 시작해서 37살 때 신입사원,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지금 49세 됐지만 제가 슬프고 힘들지 않잖아요. 그때는 지금도 지금 원장님 집에 제가 얹혀 살았어요. 여기서 교육받아야 될 때. 돈이 없어서.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제 삶을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목표 이루지 못했다고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걸 토대로 여러분 앞에 새로운 길이 또 열려요. 그동안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열심히 해왔으니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고, 춤을 열심히 춰왔으니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노래를 열심히 해왔으니 그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황가람 같은 친구도 그렇죠. 얼마나 불쌍하게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그 노래 한 곡이 탁 터짐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뭐만 보냐면 이 친구의 밝은 면만 보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걸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열심히 내가 공부했지만 성적이 좀 안 나오면 그거는 괜찮아요. 대신 아까 말한 것처럼 공부 방법이 조금 잘못될 수 있어요. 그거는 고쳐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새로운 것을 얻으려면 현재 갖고 있는 것들은 조금 포기하고 내려놓고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인생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쨌든 오늘 준비한 것까지는 여기까지고요. 꿈은 여러분 바뀌어도 돼요. 저도 처음부터 그 꿈이 조종사 아니었어요. 바뀌어도 되고 무언가 실패해도 되지만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이 행복하고 잘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공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좋아하는 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즐거우면 그 모든 것들이 잘 풀릴 거고요. 제가 마무리 멘트가 여러분 꿈이 조종사가 오늘 아니어도 돼요. 그냥 오늘 7가지 방법을 생각하면서 어떤 꿈을 꾸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조정하고 성장시켜 나가면 여러분 모두가 기장님이 되고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멋진 이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했던 내용들까지는 여기고요. 궁금하신 거나 질문 여러 가지들도 시간 바쁜 건 없으니까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네,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됩니다. 질문. 네. 여기 기자님도 비행학교 출신이시죠? 네. 그러면 울진 비행교육원은 관련과를 졸업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네네. 어느 학교를 나와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조종사 하는 분들이 우리를 치면 막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체대에 나와서 공부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체대를 하다 보면 운동을 하다 보면 이게 몸에 이제 좀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 어릴 때 운동을 배운 친구들이 몸을 하는 걸 잘하는 것처럼 의외로 또 체대나 이런 쪽에 나와서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습이 있다 보니 이게 비행이라는 게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많이 하니까 어느 학교를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다양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부기장 훈련 마친 친구는 변호사인데 변호사 그만두고 비행기 조종사로 입사한 친구도 있습니다. 치과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진도 방식은요? 조종사가 되기 위한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식. 군진료, 민진료 다 포괄해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식. 사실 항공산업이 계속 발전한다는 과정 안에서 예전에는 군에서 안 나오면 거의 입사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조종사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항공대 나와서 27, 8살 때 부기장이 될 수 있는 길들이 많다 보니 아까 말한 것처럼 군에 들어가도 조종사가 안 될 경우들이 많이 있으면 시간을 좀 많이 버리게 되는 거죠. 다만 비용적인 부분은 좀 아낄 수 있지만
비용을 투자해서 진짜 조종사가 된다고 한다면 아까처럼 제일 좋은 거는 운항학과를 가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제가 제가 비행 교관이거든요. 훈련을 시켜보면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항공대, 한서대, 운항학과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여기 있는 친구도 그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잘할까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오는 친구들이니까 훈련을 시켜보면 훨씬 더 잘합니다, 사실은. 그 시뮬레이터, 컴퓨터 게임 같은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 잘하는 친구들은 실제 그 내용을 토대로 교육을 시켜보면 좀 더 잘 따라오는 거죠.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인데 만약에 내가 그 정도의 성적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른 학교를 가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건 어쨌든 언어, 영어를 좀 잘해야 되겠죠. 영어는 그래서 지금 입사하는 친구들은 보면 토익 저 때는 아시아나 지원이 기준이 800점이었거든요. 요즘은 900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 갖고 오는 성적표들 보면 막 다 990, 막 진짜 그 정도의 스펙을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만이 꼭 목적이냐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일정 이상만 되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영어가 좀 약하다. 그러면 이제 비행 교관 경력이라든지 조금 더 내가 조종사에서 역량을 키우면 이 영어 성적을 커버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전체로 쳤을 때는 1번은 항공대, 한선대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은 그 외에 운항학과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언어가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영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다. 그러면 외국 학교에